정봉재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하영 한겨레 21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하영 기자입니다. 그 사드 취재는 잘 되고 있어요? 아니 다스? 사드래 다스. 다스 취재는 잘 되고 있어요? 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생각만큼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너무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기사 쓰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 검찰이 앞서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예. 다만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는 검찰이 앞서가는 게 꼭 나쁜 건 아닙니다. 원래 그게 좋죠. 검찰이 기자 뒤를 쫓아가는 건 옳지 않죠. 지난 정부에서는 사실은 한겨레나 뭐 경향신문, JTBC 다 마찬가지인데요.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면 검찰이나 아니면 사정기관에서 따라오는 형국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때도 사실 흘려갖고 먼저 가는 척 했었던 거죠. 뭐 그런 일부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지금은 검찰에서 또 공수처도 있고요. 본인들의 입장에 또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죠. 입장이. 그래서도 하고 있어서 다스는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다스 관련된 소식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다스부터 할까요? 네. 김성우 사장이라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입니다. 현대건설 출신이죠. 현대건설 출신입니다.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는데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이 검찰에서 주 다스 옛날 이름도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부기공입니다. 대부기공이죠. 다스의 설립과 관련돼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이후 지시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게 자수서를 내기도 했는데요. 자수서. 자수서입니다. 말하자면 자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전에 그 이병호인가요? 이병기 그 국정원장이 자수서 쓰고 남재준이었었나요? 헷갈리네. 뭐 하도 사건이 많으니까. 그때도 국정원장 중에 한 분이 자수서 썼었죠. 자수서를 썼고요. 지금 이현수 기조실장이라고 이름이 나오다 쏙 들어갔는데 특활비 관련돼서 진술을 했던 이현수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는 뭐 자수 정도가 아니고요. 그 이것과 관련돼서 검찰에 진술을 하고 특활비 국면에서는 아주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 4년 정도 했었나요? 그렇죠. 그 국정기조실장 실제로 국정원의 2인자. 그렇죠. 그리고 이분은 국정원 출신 아니에요. 이현수 기조실장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아주 샅샅이 잘 알죠. 그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장은 정무직으로 해갖고 정치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똥바지 다 자기들이 뒤집어 쓴 건데 왜 우리들 치냐 이런 심정이 있었던 거죠. 본인 생각에는 아마 나는 심부름을 시켜서 이거는 아닌데 싶은데 시켜서 이렇게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현수 실장이 이 얘기까지 해야 돼요. 어떤 얘기요? MB 정부의 그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MB 정부 때부터 왔던 관행이었다. 그러므로 김백준, 그다음에 김신모, 김희웅, 김희중 이런 분들 다 구속시켜야 된다. 다스부터 하고 특활비로 넘어가면 안 될까요? 이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된 주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또 이제 특활비로 섞이는데요. 일단 다스부터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서울중앙지검 첨단 범죄수사 1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서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시로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누구의 소유?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는 김윤옥 여사의 소유. 왜냐하면 집에서 동의를 받았고 그 돈은 김윤옥 여사한테 나오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반드시 동의는 받아야죠. 그럼요. 실질적인 권한은 가정 안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김성우 사장이 여직원 누구죠? 그 무슨 격리 여직원. 격리 여직원이 120억 횡령을 했는데 그렇죠. 김성우의 인감도장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럼 김성우가 인감도장을 주는 순간 둘은 이미 공범이 됐기 때문에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그 횡령 돈이 크니까. 횡령 범죄는 엄청납니다.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형을 살 수밖에 없으니 김성우는 누군가의 지시로 이걸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2주 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빠져나가는 딱 때 그때 된 겁니다. 나는 시킨 대로만 했습니다. 그렇죠. 김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2007년 8년 같은 경우에 당시에 검찰이나 특검 조사 단계에서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무관한 회사라고 진술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진술을 뒤집은 겁니다. 10년 만에. 야, 10년 만에. 야, 그 뒤집는데 10년 걸렸네. 맞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제 피선거권이 10년이거든요. 박탈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년. 김 전 사장 외에도
권, 암흑의 전 다스 전무. 그러니까 측근들이 줄줄이 불고 있는 겁니다. 예. 비슷한 취지의 자소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너무 커서 피할 곳이 없도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다가 실패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지시대로 했다. 근데 120억 횡령, 그다음 플러스 추가 알파의 횡령, 이것은 결국은 누구의 지시였었다. 그럼 그분이 주범, 나머지 둘은 종범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가 나와줘야죠, 진짜. 이제 알파가 시작입니다. 알파 1억만 나와도 돼요. 그렇죠. 횡령은 1억부터니까. 잔인하시네요. 왜요? 뭐가 잔인해요? 잔인한 게 아니죠. 이건 명명백백한 겁니다. 아니 너무 얼굴이 밝으셔가지고요. 저요 밝아요. 특활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특활비로 넘어가시죠.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런 또 다른 게이트로 번진 적이 있는데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횡령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 뇌물로 딱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좀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성호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한 것처럼 이번에는 원세훈 전 원장이 특수활동비 상납 사실을 상당 부분 시인해버린 겁니다. 왜 우리의 예측은 다 맞죠. 그렇죠. 볼 수밖에 없다. 특활비 나오면은 제가 요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또 TV로 나오는 모방송 같고 MB의 끝은 특활비야. 그렇죠. 방산 비리로 끝날 것이다. 그거 누구한테 듣고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대단하십니다. 하호영 기자한테 들었어요. 그런 말씀 방송에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나한테 얘기해줬잖아요. 빨리 기사 쓰세요. 원세훈 전 원장 방송 사고 납니다. 자꾸 이렇게 당황하게 하지 마세요. 원세훈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그 국정원 자금 불법 해외 송금 의혹 관련돼서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 국외 도피가 크잖아요. 국외 도피도 크고 본인이 관련이 많이 돼 있어요. 본인이 관련이 많이 돼 있고 국고 손실 재산 국외 도피. 엄청 크죠. 와우. 지금까지 원세훈 전 원장이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보다 앞으로 보낼 시간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재산 국외 도피. 우리 밖에 지금 그 양언니 와 계시거든요. 네네. 형량은 양언니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그런가요? 그럼요. 실전 경험이니까요. 그럼요. 우리 형량에 관심 높아요. 그러던 원 전 원장이 청와대 상납 의혹에 대해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부담을 좀 덜기 위한 일종의 고유주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상납비 관련해서는 지금 그 특활비 특활비 상납비 관련해서 나온 사람 이름 얘기하면 지금까지 원세훈 나왔죠. 김백준 총무비서관 나왔죠. 총무기획관 나왔죠. 총무기획관 나왔고 그다음에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 나왔습니다.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 나왔죠. 김희중 제1부속실장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2명 더 나와야 되네요. 거기까지만 하시죠. 아니요. MB가 지시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MB 이름은 그렇죠. 반드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 한 명 더 있어요. 땀이 오늘 많이 나네요. 그래서 지금 턱밑까지 왔다. 정말 이제는 턱밑 아니고 코끝 임중을 겨냥하고 있다. 임중까지 왔다. 그럼 임중까지 왔으면은 숨쉬기도 좀 어려운 상태네요. 그렇죠. 바짝바짝 조여지고 있는 상태인 것 제가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드리겠는데요. 돈 먹지 마세요. 결국 걸립니다. 돈 먹고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지금도 돈 받고 있는 사람들, 국민 생각해갖고 돈 먹지 마세요. 본인 생각해갖고 돈 먹지 말고, 가족 생각해갖고 돈 먹지 말고, 다 감옥 가요 결국은. 요즘 특히나 얼굴이 밝으세요. 돈 먹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그렇죠. 주면서 살았으니까. 맞습니다. UAE 얘기 잠깐 해볼까요? 약간 지난 얘기긴 한데 이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양 당에서 서로 좀 국익을 위해서 좀 축소시키자, 덮자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저거 먼저 하는 게 어때요? 어떤가요? 삼지연 관현악단. 삼지연 관현악단. 이 얘기를 꼭 해야죠.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4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규모입니다. 삼지연 관현악단을 예술단으로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합의가 된 건데요. 오케스트라 단원 80여 명하고 노래와 춤 공연자 등으로 구성된 종합예술단입니다. 모란봉악단은 안 와요? 여기 포함되어 있나요? 삼지연으로. 삼지연은 모란봉악단 그 이른바 북한판 걸그룹 10명. 그분들은 와요 안 와요? 아직 모르죠. 그것까지는 확인은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삼지연만 오는 것으로 합의가 돼 있고요. 공연은 광릉하고 서울에 한 차례씩 하기로 돼 있어서요. 아마 모두 다 구경을 가는
난리가 날 것 같은데 티켓팅한테. 예, 티켓팅. 근데 이거 보면 종북되는 거예요? 종북은 아니고요. 예. 친북이면 안 된가요? 안 되나요? 삼지연을 보면 친북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종속적으로 따른다는 건 조금 저도 거부감이 있는데 삼지연 관현악단이 공연하는 거에 대해서 좀 친근감을 느끼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관현악단이네 북을 치거나 그러진 않겠죠. 지금 그 북 얘기하시는 게 그 북인가요? 종도 치지 않고 종북. 요즘 유난히 표정이 밝으세요. 예. 아니 통일문제가 잘 되는 것 같아갖고요. 예, 예. 삼지연 관현악단 같은 경우는 육로 이동 방식인데요. 이동 방식 같은 경우는 좀 인상적인 게 일단 판문점을 경유해서 넘어와서 서울에서 강릉까지 KTX로 이동한다. 이것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삼지연 관현악단이 지금 그 제재 대상 아닌가요? 제재 대상으로. 그건 제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이 예술단이 제재 대상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저도 기억을 하는데요. 삼지연인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과 협의해서 미국의 요청 유엔과 협의해서 이 유엔 제재를 평창 올림픽 기간에는 유예하는 방안. 예, 그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얘기했다. 근데 그게 내부적으로 협의 없이 그 얘기할 리 없다. 우리가 그까지 얘기했었죠. 삼지연 관현악단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남북 단일팀 얘기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어제 그 개막식 때 공동 입장이 합의되면 한반도 길을 들게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팀 이야기하고 공동 입장하고 단일기 얘기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풀어놨습니다. 실제로 역대 동학의 올림픽 역사에서 개최국 국기가 개폐막식에 등장하지 않은 경우는 없었는데요. 그것보다도 대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올림픽의 흥행 측면에서도 단일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어쨌든 이 평화 올림픽이 남북 관계 개선, 북미 간의 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이 더 이상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을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앞으로 손 잡고 악수하고 있다가 뒤로 칼을 겨누면 그거는 또 배신이죠, 배신. 배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얘기는 저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꼼수가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꼼수가 숨어 있다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꼼수가 숨어 이미 있으면 알고 있어요. 꼼수를 안 하게끔 하면 되죠. 제가 그 인제대 김해 있는 인제대 통일학부 박사과정아니에요. 근데 거기 이제 김연철 교수도 계시고 진유관 교수도 계신데 진유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이 모든 정치 일정을 2017년 12월 대선이 12월에 있을 거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놓은 것 같다. 이미. 이미. 근데 이게 대선이 우리나라가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촛불혁명으로. 그러니까 12월까지는 미사일 발사 전임 정권에서 다 끝내고 새로운 정권이 오게 되면 1월서부터 평화 공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느닷없이 촛불혁명이라는데 일정을 조정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둘러서 미사일 실험, 핵실험을 지난해 다 끝낸 것 같다. 그게 설득력이 있는 게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에는 1, 2개월 준비해서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장기적인 정치 플랜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정치 플랜도 그렇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기계적 일정표와 정치적 일정표가 동시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그거를 통일 전문 북한 문제 전문가 중에 유일하게 진유관 교수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도교수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그렇죠. 아니 전 지도교수가 여러 명이 제가 찍는 대로 지도교수예요. 김현철 교수도 지도교수, 진희관 교수도 지도교수. 자,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 좀 드리면 안 되나요? 하셔야 돼요. 이게 의외로 보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얘기 꼭 드리고 싶은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 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현재. 그런데 그 조사 중인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에서 관련 문건들이 다수 확보된 겁니다. 그 컴퓨터를 지워버렸다 그러더니 그 컴퓨터에서 나왔나 보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문건 가운데 일부를 작성한 전직 행정처 심의관 판사 한 사람이 추가위 조사에서 행정처 고위 관계자의 지시에 따라서 문서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위 관계자라는 말이 언론에서 등장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고위 관계, 그냥 관계자가 아니라 고위 관계자라는 것은 그 조직에 있어 최고 수장 아니면 바로 그 다음. 행정처장 아니면 대법원장.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영 기자,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 포토라인에 쓰겠네요. 인사하시고요. 네, 한겨레 21 하호영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